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문의 사고로 쓰러졌던 60대 후반 시어머니가 응급실에서 가까스로 눈을 뜨자마자 아들도 남편도 아닌 저를 급히 찾으며 네 시애비 몰래 나 좀 빼다오라고 속삭였고 병원을 나온 순간 지하 주차장에서 제 남편이 보험 이야기를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된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제보받아 정리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42살 김서윤입니다. 직업은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고 평범하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며느리였죠. 시어머니 한정숙 여사는 올해 68이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의류 도매 일을 크게 하셨고 지금도 집안에서는 중심 같은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강단 있고 꼿꼿한 분이지만 저에게만큼은 유난히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서윤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한마디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던 분이셨죠. 사실 저희 집은 겉보기에는 꽤 단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72살로 아직도 부동산 임대 관리를 직접 하시는 분이었고 남편은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며 효자라는 말을 자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약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지럽다고 하셨지만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하시며 병원 가는 걸 미루셨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로 병원 가면 병원만 돈 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서류 정리를 하던 중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서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바로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은 생각보다 더 긴박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응급 처치를 받고 계셨고 머리와 팔에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외상성 충격과 심한 어지럼으로 인한 낙상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의식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접수 창구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보호자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요. 이상하리만큼 두 사람 모두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기계음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고 병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이 빠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이에요. 작게 불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남편도 회사에 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결국 병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이내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를 향해 멈췄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갑자기 꽉 붙잡으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 쪽, 커튼 뒤, 복도 쪽까지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세게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바짝 말리며 저를 더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얼굴을 가까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흐릿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했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섞인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죠. 서윤아.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했고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네 시애비 몰래 나 좀 빼다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시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시선이 병실 문 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시애비 몰래 나 좀 빼다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겨우 의식을 되찾은 분이 할 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의사나 아들을 먼저 찾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저까지 덩달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 발소리가 오가고 있었고 커튼 너머로 다른 보호자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병실 풍경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의사 부르지 마라.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의료진을 거부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상태 확인은 받아야 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세게 저으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기라도 할까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겁이 난 환자의 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단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끌어당기듯 잡으며 다시 속삭이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네 시애비.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콕 집어 말하는 그 어조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극진히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늘 우리 영감 고생 많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의식을 찾자마자 남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경계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가 서 있는 건 아닌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마침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상태 어때? 저는 잠시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 사고 그냥 넘어진 거 아니다. 그 한마디에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시선을 천장으로 올렸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단 불이 꺼져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계단 전등이 자주 나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 그 말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 직전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기억이 단순한 낙상 사고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이 마른 느낌이 들어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그럼 경찰에.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말을 급히 막았습니다. 안 된다. 그 단호함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밤 안에 나가야 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병원을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지금 몸 상태가. 나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문이 열리자 시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떨리던 손이 갑자기 힘을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정신 좀 드나?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마치 다시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또렷하게 대화를 하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의사는 뭐래? 아직 경과를 더 봐야 한대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병실이 조용한 탓에 몇 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 아직 의식은 불안정해. 당분간 입원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보호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병실 공기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간병 용품과 옷가지를 챙겨오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이 다시 번쩍 떠졌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갔냐?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방금 나가셨어요. 제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상체를 조금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다시 베개에 기대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시냐? 밤 10시 조금 넘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간호사 교대 시간 언제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교대 시간을 묻는 상황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11시쯤일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때 나가야 한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태로 병원 나가시면 위험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이유를 묻지 못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환자 보호자들도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병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실 안 분위기만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서윤아, 나 휠체어 타면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의사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의사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더 큰일 난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0시 30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계속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단순 사고가 아닌 걸까? 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라서 믿는 거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평생 가족 사이에서 조심스럽게만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유일한 편이 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복도 방송이 울렸습니다. 간호사 교대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즉시 변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쪽은 인수인계로 분주했고 이쪽 복도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와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끌어왔습니다. 바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히는 순간 몸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쇠약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빨리 가자. 저는 환자복 위에 외투를 덮어드렸습니다. 얼굴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도 씌웠습니다.
병실 불을 끄고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쪽 통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계단 입구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지하로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병원 지하 통로를 향해 천천히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장면을 보게 될 줄은요. 병원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는 생각보다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팔을 계속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출입구예요. 제가 낮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량 몇 대가 드문드문 세워져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밤이라 그런지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단 벽 쪽으로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호출 차량을 부르려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안쪽에서 낮은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경비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회사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휠체어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 집에서 보던 얼굴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다기보다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병원입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이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내용이 분명 시어머니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한 손에 서류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보험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네, 사고 접수는 이미 됐고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사고 접수라는 단어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지급 조건은 가족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내장기 입원 쪽으로 가면 절차가 더 수월하겠죠.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섬뜩했습니다. 마치 환자가 아닌 사고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습니다. 맞지. 아주 낮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만약 상태가 길어지면 재산 관련 서류도 정리해야 해서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휠체어 손잡이를 더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차량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일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단순 사고가 맞는 걸까? 그때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나 사고 나던 날. 숨이 가쁜 상태에서도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계단불 누가 꺼놨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차 문을 닫고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제가 알고 있던 효자 남편의 모습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제 알겠냐? 그 한마디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싸늘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지하 주차장 출구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통화하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고 접수, 지급 조건, 재산 정리라는 단어들이 귀에 꽂힌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제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맞지, 서윤아.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봤다고 어떻게 정리해서 말해야 할지조차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회사 간 거 아니었나요? 저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놈 요즘 계속 전화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조금 더 안쪽 기둥 뒤로 밀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누군가 내려올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두드리듯 잡았습니다. 사고 나던 날 이상했다. 저는 몸을 숙여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계단 불이 꺼져 있었어. 순간 머릿속에 그날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2층에서 내려오던 시간,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전등이 나간 거 아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다.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발 디디는 순간 미끄러졌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단에 물 같은 게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 낙상 사고라는 병원 설명이 머릿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다. 누가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들렸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라. 저는 결국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엄마 상태 어때? 왜 연락이 없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내용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나 쓰러지고 나서 병원 바로 온 거 아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참 바닥에 있었다.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119가 바로 온 줄 알았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발견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시애비가 나중에 왔다.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을 세게 내려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늦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얇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나 그냥 넘어진 게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저 집에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과 눈앞에서 드러나는 정황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단순한 병원 지하가 아니라 어떤 진실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고가 정말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분명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다가 저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상태였습니다.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일단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방금 전 남편이 서 있던 방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호출 차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7분.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병원 기록 확인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록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록이요? 내가 언제 병원에 들어왔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조금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참 바닥에 있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응급실 입원 안내 문자가 도착해 있던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42분. 그리고 남편에게 처음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8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약 20분 이상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쓰러진 시간이 정확히 언제예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기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아침 9시쯤이었다.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9시 사고, 10시 18분 남편의 전화.
10시 42분 병원 도착 기록. 단순 계산만 해도 1시간 가까운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발견이 늦어진 거네요.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안 왔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아버님이 바로 발견하신 거 아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참 뒤에 내려왔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전등이 꺼져 있었던 점, 바닥에 미끄러운 흔적이 있었다는 점, 발견까지 긴 시간의 공백, 그리고 병원보다 먼저 보험 이야기를 하던 남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 병실에 안 계셔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잠깐 검사 때문에 이동 중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불안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인정하게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숙여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이 그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 결심도 함께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간병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사고의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량의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태운 뒤에도 제 머릿속은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선택은 단순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병원을 벗어나 조용한 도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일정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이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던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내 방 서랍에 서류 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요? 재산 관련 서류 위임장.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재산 정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 서류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성 안 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서류가 존재한다는 말은 누군가 임의로 준비했을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때문에 잠깐 이동 중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검사? 병원에서 그런 말 없었는데 그 한마디에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병원 상황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의식은 돌아온 거야?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 조금은요. 그 순간 남편의 숨이 미묘하게 멈추는 느낌이 전화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계셔야지 왜 이동을 해? 그 말투는 걱정이라기보다 상황을 확인하려는 사람의 어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에요.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성민이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놈 내가 눈 뜬 거 알면 안 된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점점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신호 대기 중 멈춰섰습니다. 붉은 신호등 불빛이 차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집에 보험 설계사 왔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험 설계사요? 네 시애비랑 성민이랑 셋이서 오래 얘기했다. 머릿속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봤던 장면이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험 서류, 통화, 그리고 재산 이야기.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 차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밤거리와 달리 제 현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셔? 병원에 왜 안 계신 거냐? 짧은 문장이었지만 점점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손을 제 위에 얹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유일한 증인이자 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고의 진실이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이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조용한 골목길에 멈췄을 때 저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 겨우 1시간 남짓이었지만 제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 잠깐만 내리자. 저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꺼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오히려 머리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적한 동네의 작은 법률사무소 앞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상담하던 변호사다.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비를 해온 사람의 태도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의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여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 관련 모든 권한 정지해 주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눈치챈 듯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보호자 권한 제한과 재산 동결 관련 임시조치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서명하는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가족을 경계하며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엄마 어디 모신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정 취할 곳으로 모셨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움직여?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지하 주차장에서 봤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험 서류를 들고 통화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그 말 뒤로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의식 돌아온 거네.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도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서우냐?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자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재산 관련 모든 단독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로 상황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누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밤거리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며느리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의 사고, 가족의 숨겨진 움직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막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첫날이라는 것을 저는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